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종교개혁사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자, 요 이후에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1453년에서 1648년까지의 종교개혁의 경랑기, 이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이정표,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1555년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신교, 구교 간의 평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화해, 낭뜨 칙령, 1598년까지 세 개의 사건을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대항해 시대.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대항해 시대 첫 번째 주자로 치고 나간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출현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자로 등장하는 스페인 제국. 하지만 스페인 제국 최악의 실수, 유대인 추방이라는 주제로 좀 흥미로운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스페인은 포르투갈하고 좀 다른 게 어느 정도 서쪽 지중해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탈리아 해상공화국들과 지중해 해상무역 쟁탈전에 참여했다. 또 이를 주도한 게 그 중에서도 아라곤 왕국이었죠. 자, 아라곤 왕국은 발레아레스 제도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이를 발판으로 지중해 각지로 뻗어나가서 아테네 공국을 접수하고, 그리고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까지 장악하면서 자, 아라곤 해상 제국을 완성시킵니다. 이로써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제노바 공화국과 함께 지중해의 3대 해상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거든요. 바로 아라곤의 출발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 백장령을 이제 접수하고, 그 밑에 있는 발렌시아 지역을 접수하고, 자, 그 이후에 요 발레아레스 제도, 그리고 코르시카 사르데냐 섬, 그리고 시칠리아 남부 요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 그리고 아테네 공국까지 접수하면서 3대 지중해 해상 제국으로 부상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1453년 중세의 종말을 고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마침내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라곤령이었던 아테네 공국, 그리고 베네치아령이었던 크레타 섬을 접수하면서 자,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 지중해 국가들의 해상 무역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 오스만 투르크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무슬림 국가 이집트를 근거지로 하고 있던 맘루크 왕조까지 박살내면서 아예 해상 패권 자체가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지중해는 게다가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원을 받는 해적들까지 설치면서 무역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은요, 자, 아라곤 그리고 카스티아 두 국왕 간의 혼인에 의해서 국가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스페인이 당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중해 패권과 동방무역 독점, 이것은 사실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 패권 국가로 부상한 이 오스만과 1대1로 맞짱을 뜬다? 이건 자살 행위였거든요. 자,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아라곤을 중심으로 한 이 해상 상업 세력은 이 왕가에 지속적으로 이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해 달라고 계속 SOS를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포르투갈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거의 구부능선을 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해상 무역 세력들은 이 포르투갈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항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이제 범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이 이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신항로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카스티아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이사벨 여왕이 있죠. 자, 이사벨, 스페인어로 이사벨, 요것은 히브리어의 엘리쉐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쉐바, 세례요한의 엄마죠. 자, 이게 영어식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자, 스페인어로 이사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사벨은, 자, 여자로는 드물게 당시 문학, 철학, 음악, 법률 등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를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죠. 당시는 이복 오빠인 엘리케 4세가 제위에 있었고, 다음 계승자도 동생인 알폰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알폰소가 전염병으로 죽으면서 이사벨은 선순위 계승자가 됩니다. 당시 제위에 있던 이복 오빠 엘리케 4세는 무능이라는 별명에 맞게 이사벨을 정략 결혼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사벨의 혼담 상대로 20살이나 많은 매력 없는 타국 왕족들이 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벨은 이런 원치 않는 결혼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당찬 여인이었던 거죠. 1669년, 그래서 그녀는 옆나라 아라곤의 왕자인 페르난도 2세를 비밀리에 초청해서 만납니다. 이때 딱 하루 만나고 나서 4일 후에 이 바야돌리드에서 비밀 결혼식을 하죠. 자, 엘리케 4세는 나중에 이걸 알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혼인 서약을 물릴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인정을 하게 되죠. 자, 결혼식 후 5년이 지난 1474년 엘리케 4세가 죽고 이사벨은 카스티아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1479년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2세도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479년 두 국가연합으로 결혼을 통한 국가연합으로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 바로 스페인의 전신이죠. 연합왕국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교황은 이들에게 가톨릭 군주라는 칭호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이 무슬림 왕국, 그라나다 왕국에 대한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게 되죠. 자, 1482년,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 왕국의 술탄이었던 이 핫산에게, 자, 우리가 침공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대가로 조공의 양을 2배로 늘리라고 요구를 하죠. 자, 이 그라나다 왕국은요, 1232년 무하마드 1세가 당시 카스티아 왕국의 신하가 되는 조건으로, 복속되는 조건으로 남쪽에 세워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강경파였던 술탄 핫산은요, 조공의 양을 늘리라는 페르난도 2세의 요구를 그냥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조공을 바칠 그 비용으로 무기를 제작해서 장차 올 침공에 대비하게 되죠. 하지만 반란으로 그는 추방되고 아들 무하마드 12세가 술탄에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방된 핫산은 주변의 기독교 군대와 연합해서 아들 무하마드 12세를 쫓아내서 다시 술탄직에 복위합니다. 이후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 무하마드 12세가 다시 제위에 복위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에 가까운 시간에 부자지간에 술탄직을 놓고 내전을 벌이던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 마침내 1491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4월 이 페르난도 2세는요, 그라나다에 대한 포위를 시작을 하죠. 이 포위는 무려 8달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1월 25일경, 자, 그라나다는 식량이 떨어지자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술탄은 은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항복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 조약의 결과, 자, 술탄 무하마드 12세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평화롭게 스페인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돌아간 것이 허락됩니다. 1492년 해가 바뀌고 1월 2일 무하마드 12세는요 그라나다 성문을 열고 그 열쇠를 넘깁니다. 그리고 선조의 땅 북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로써 782년에 걸친 무슬림의 스페인 지배는 결국 종식되죠. 당시 그라나다 왕국의 수도인 이 아람브라 궁전을 가지고 멕시코의 한 비평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 그라나다에서 장님이 되는 것만큼 더 큰 형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오늘날 그라나다 가셔서 이 아람브라 궁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소회를 밝히실 겁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에서 결국 레콘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에 고무된 교황 율리우스 2세는요, 아라곤의 요 페르난도 2세를 예루살렘 왕으로 임명을 하죠. 자, 하지만 한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그라나다 왕국입니다. 1492년에 결국 다 쫓겨나서 북아프리카로 갔다. 그리고 이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그리고 이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 둘이 결혼을 해가 연합 왕국, 요게 이제 스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이제 포르투갈이 있었고, 이 포르투갈이 해상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 지난 두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자, 이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한때 이바리아 반도 전체가 거의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는데 무려 800년 가까이 걸렸다는 그 사실, 이 자체가 스페인 사람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 스크래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레콘키스타를 종료한 이후 스페인은 철저한 가톨릭 원리주의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 이교도는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월 31일 이제 그라나다를 정복한 이후 아람브라 포고령을 발표하죠. 이미 그라나다 조약으로 무슬림들은 이제 술탄 무하마드 12세와 함께 북아프리카로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무슬림 떠나야겠다. 이런 가운데 3월 말에 아람브라 포고령이 발표되는데 이것은 이 스페인 내에 있는 유대인 추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내용은 바로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4달 안에까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추방되든지 결정을 하라, 양자택일 하라,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괜히 개종하는 척한 이 가짜 개종을 색출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가 설치된다. 이 종교재판소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난 이후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면서 이 개신교도, 신교도들을 색출해서 화형시키는 기구로 변질되기도 하죠. 이 종교재판소의 2단 신문관으로는 누가 맹활약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 스페인 출신 도미니크 수도회의 사제들, 수도사들이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미니크 회의 악명은 이제 여기에서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시 기독교를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더 잔인하게 유대인 탄압에, 동족 유대인 탄압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친일파가 일본 헌병보다 더 악랄했다고 하거든요. 마치 고로한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초대 종교재판소장으로 악명 높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토르쿠에마다거든요. 이 사람도 바로 개종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제 스페인 전 지역에 무려 2만여 명의 2단 신문관이 있었고요. 곳곳에 이들이 이제 다 박혀 있으면서 2단자들을 색출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밀고하고 또 이제 그들을 재산을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중세말 근대로 넘어가는 이 스페인에서 스페인은 이 유럽에서 가장 무섭고 또 공포스러운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자, 스페인은요, 종교적인 열망과 또 국가적인 정체성, 소위 말하는 국뽕을 빵빵하게 채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유대인 추방은요, 스페인이 결국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경제와 사회 구조가 완전 박살나게 된다. 당시 스페인의 인구가 7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50만이 유대인이었는데, 자, 700만 중에 50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주로 도시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만 놓고 보면은 이 도시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세비야 지역의 집세는
한순간에 반값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국가의 세금 징수자들 그리고 주 납세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무엇보다 이후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의해서 스페인 제국이 탄생하잖아요. 하지만 이 제국을 곧 탄생하게 될 제국을 운영할 브레인이 사라진 셈이었다. 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과 이후 엄청난 양의 아메리카의 귀금속이 유입이 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 카스티아 지방에는 양모 산업이 그리고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농작물 등 각종 산업이 부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유통하고 관리할 금융 상업 계층이 다 사라졌다. 그걸 주로 유대인들이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은 결국 전부 이 제노바 공화국의 이 모든 일들을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인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인 게 주로 이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스페인은 가난을 선택했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중세 스페인은요, 이슬람의 위협에 대한 이 서구 문명의 방패 역할을 나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오랫동안 소왕국으로 분열되어 레콘키스타에 몰두하느라 유럽 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페인이 통일되고 이후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단기간 내에 1등 국가,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하지만 그 기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바로 그것은 그 제국을 운영해야 될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페인 제국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사벨 여왕의 말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간 이사벨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지만 그 가정사는 굉장히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근데 6명의 그 자녀를 낳는데요. 남편 페르난도는 이제 뭐 아라곤 가서 통치하니까 거의 남남이었죠. 장녀 이사벨은 이제 옆나라 포르투갈 국왕인 알폰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통합의 목표 가운데 딸을 시집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합 왕국, 마치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의 탄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통합해서 결국 그 통합된 힘으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까지 정복을 하자, 그런 비전 가운데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사벨 같지만 남편이 죽고 곧 과부가 되죠. 하지만 이제 다시 또 다른 또 왕인, 포르투갈 다른 왕인 마누엘 1세와 재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아들 미겔을 낳지만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2살 때 사망을 하게 되죠. 자, 둘째 딸 후아나는요, 남편 필리프에게 버림받고 가문의 내력인 우울증으로 결국 별명이 뭐냐? 광녀 후아나예요. 미친 여자 후아나입니다. 나중에 수녀원에서 여성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장남 후아는요,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고 19살에 결국 요절하게 됩니다. 그 막내딸 캐더린은 유명한 영국의 아더와 결혼하게 되지만 6개월 만에 과부가 되고 그 동생인 헨리 8세와 재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녀들이 다 불행한 길을 이제 걷게 되니까 나중에 이 장남을 잃고 이사벨 여왕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에 이어서 두 번째 주자로 등장한 스페인 제국의 탄생, 하지만 그들이 했던 최악의 실수였던 유대인 추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